아폴로니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그 아르고노티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어, 우리 그 그리스의 뭐 왕자죠. 예, 이아손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간 곳이 콜치스라고 하는데, 이 콜치스에서 황금으로 짜여진 양털로 만든, 예, 그거를 가져와서, 예, 그 본인의 나라에서 왕이 되는 그 모험기입니다. 하면 이제 뭐 황금 양모 같은 경우는 용이 드래곤이 지키고 있고, 뭐 뚫고 가고, 바다에서도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또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메데이아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어, 이제 찾아내는 그런 모험기인데요. 이 이제 그럼 코치스가 어디냐? 그 당시 우리 현재 그루지아, 조르지아 지방, 카프카스 남쪽인데, 좀만 이 뭐 가면 물론 산맥이 있지만 우리 소치 올림픽이 있었던 그곳이 좀만 이렇게 바닷가를 타고 가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이 흑해 부근에 있었던 스키타이의 초원하고 멀지 않았고, 충분히 그루지아에서 금을 가져다가 쓸 수 있었다. 예, 굳이 뭐 멀리서까지 무역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곤 합니다. 스키타이 사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책에 나와 있었고요. 지금 아래쪽 왼쪽은 이 황금으로 된 병 같은 거는 스키타이 지역 흑해 부근에서 발견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그림은 이제 다리우스 시대의 베히슈툰 비문이라고 해서 다리우스 대제가 정복한 그런, 예, 그 부족의 그런 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그런 거를 부조를 해놨습니다. 이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예, 맨 오른쪽에 보이시죠?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카족의 왕인데, 스쿠카라고 아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그 황금으로 된 병의 부조를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게 오른쪽에 지금 제가 띄워드린 요 위에 있는 건데요. 여기도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뾰족한 모자 같은 것들이 스키타이 사카들이 공유했던 일종의 이제 양식인데요. 물론 이제 뾰족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스키타이는 이렇게 많이 뾰족하지는 않죠. 예. 하지만 사카족은 굉장히 뾰족하고요.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발굴된 어떤 사카족의 그 왕족의 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양식의 차이는 있지 않았는가 싶지만, 그래도 뾰족한 모자를 썼던 어떤 민족적인 문화적인 양식의 공통성이 보인다. 네, 라는 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흉노가 아까 전에 이제 스키타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로얄 스키타이 앤 흉노가 아니고 그냥 로얄 스키타이만 쓴 거죠. 예, 이게 이제 백일들 교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이제 시경이라든지 이런데 이미 융이나 허뮨 같은 집단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스키타이가 서쪽에 있을 때 흉노 내지는 그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흉노의 선조들이 있었다. 네. 교류가 있었겠지만 다른 집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흉노는 아시다시피 이 책에서는 굉장히 좀 가볍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사마천 사기를 꼼꼼하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사마천은 오히려 흉노의 우호적이고, 한나라와 흉노와의 차이가 굉장히 적었고,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흉노에 투항을 했고 항복을 했고, 하지만 그곳에서 크게 대접을 받았고, 이런 측면에서 흉노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그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화제국이죠. 현재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중국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윤색되고 각색된 그러한 버전의 흉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굉장히 다원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국가였던 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원전 201년에 우리 초안지의 이제 최종 승자로
잘 알려져 있는 한나라를 건국한 고조 유방이 이제 항우를 무찌르고 초한지, 예, 초나라의 항우를 무찌르고 한나라의 유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흉노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갔다가 예, 오히려 자기 본대하고는 분리가 돼서 포위당하고 마는 굉장히 위기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평성의 백등산에서 포위가 되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뇌물을 써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고 사마천 사기에 뇌물 그 왕후죠. 연지 선우 흉노의 왕 지도자를 선우라고 하는데 그 부인은 이제 연지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그래서 이제 선우를 설득해서 이렇게 한쪽 포위의 한쪽 망을 열어줘서 빠져나가게 해줬다. 그 후에 어쨌든 이제 화친 정책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누구하고 화친하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원래 그 용어 자체가 이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이제 특별히 문제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화친 정책을 썼고요. 공주를 시집 보내고 정기적으로 매년 비단 특별히 실크로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비단을 요구했으니 비단을 줬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경에 침범하지 않도록 약속을 맺는 그런 화친 정책이 기원전 133년 한무제의 이제 적극적인 그 원정에 의해서 바뀝니다. 체인지가 있었고요. 한무제가 군대를 보내는데 오늘 녹음했다가 이제 듣지 못한 부분이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황제 대제가 스키타이에 쳐들어갔을 때 스키타이의 왕이 다리우스 대제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다. 우리 원래 이게 싸우는 방법이야. 너희가 지칠 때까지 우리 쪽으로 들어와도 우리 찾을 수 없을걸?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초원지대 깊숙하게 전략적인 후퇴를 합니다. 나폴레옹하고 이제 러시아가 싸울 때도 그런 비슷한 걸 하는 거죠. 전략적인 후퇴. 그럼 쫓아가는데 보급로가 길어지고 대군이 가는데 초원에 익숙하지도 않고 점점 고립되는 것이죠. 그 중간 고리고리들을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무찌르면 대군이 초원이나 이런 데서 굶어 죽고 마는 거죠. 네.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한나라가 무제의 대대적인 원정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그런 성공의 노력으로 장건이나 이런 사람들을 서역에 보내서 서역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또 부수적이기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릉이라고 하는 장군이 흉노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불리해서 죽지 못하고 투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무제는 이릉의 일족을 멸하고 전쟁에서 싸우다 어떻게 투항하냐는 거죠.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쓴 사마천이 변호를 하다가 또 너도 같은 놈이야 이래가지고 원래는 사형에 처해질 뻔하다가 이제 궁형 거세를 당하는 궁형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수치를 무릅쓰고 쓴 책이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러면서도 흉노와의 그런 한가의 관계에서 쓰여진 책이 그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이다라는 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나라가 정책을 바꿔서 흉노의 약점이 그럼 뭘까? 그 총원 유목제국이나 그런 어떤 한 명의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칭기스칸도 마찬가지고요. 유목제국의 약점은 계승 과정입니다. 돌아갔었을 때 군주가 아들이나 또는 삼촌이 그 동생이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용해서 기원전 56년에 호하냐 선우가 그 계승 과정에서 불리함을 딛지 못하고 투항을 함으로써 흉노가 분열이 됩니다. 남흉노, 북흉노가 되고 남흉노가 남쪽으로 내려서 한나라의 국경에 이제 거주하면 허락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기미지배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기미지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군주가 투항을 해왔을 때
관리를 파견해서 중국 측에서는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감시하면서 먹을 걸 주면서 이제 국력을 그쪽을 이제 분열시키는 것이죠. 지금 밑에 보시는 게 이제 흉노에서 그 노인울라라고 하는 노용올이라고 하는 같은 말인데요. 예, 러시아 말로 노인울라, 몽골어로 노용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흉노의 고분에서 나온 카페트입니다. 잘 보시면 인종적으로 예, 굉장히 이제 서양 얼굴들이 보이시죠. 과연 흉노 사람들이 이런 얼굴이었을 수도 있고 흉노를 찾아온 뭐 무역 상인들의 얼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흉노의 다양한 인종 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대접받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이 탁발입니다. 타그바치라고 자꾸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탁발을 이제 타그바치 예, 발음에 따라서 보통 얘기하는데 뭐 타그바치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주로 역사 자료에서는 탁발위 또는 북위, 탁발선비 뭐 이 정도로 우리 한국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비족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비족이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예, 선비산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마찬 사기의 세근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분의 설명에 따르면 광락대라는 거니 서수의 이름이다라고 해서 약간 그런 광락이 짐승이고 선비가 굉장히 상서롭다라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그런 상서롭다 굉장히 뭐 예, 우리 복이 많다 이런 얘기 할 때 그런 뜻이 아닌가 선비라는 게 산이 원래는 선비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럼 선비산은 어디냐? 재기면 게 이제 1980년에 우연히 이 따싱안링 대흥안령의 끝자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만주 지방에 그 러시아와의 만나는 그 끝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알선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굴이 있는데 그 속에서 북의 시대의 비문 이게 비문이 아니고 벽에 새긴 거죠. 벽에 새긴 동굴 벽에 새긴 그 문이 글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북위의 태무제라고 하는 그 39년 화북통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 중국의 화북 지방을 통일한 태무제가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다 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수백 년 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1980년에 알려져서 지금은 이제 관광지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만약에 탁발 선비의 그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산이 선비산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선비족이라는 이름이 따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그 빨간 점이 알선동 지점인데요. 굉장히 높죠. 중국 본토에서 굉장히 멉니다. 2주를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처음은 이제 홀론 부이르라고 하는 여기 중간에 이쪽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호수인데 이쪽으로 몽골 초원의 거의 동쪽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림지대가 시작되는 그 홀론 부이르 지역으로 먼저 이제 이주를 했다가 내몽골 지역으로 오면서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5호 16국 시대에 대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이제 산소성 북쪽인데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호아워트 내몽골 지역이군요. 죄송합니다. 호아워트 내몽골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중국이 혼란의 틈을 타서 첫 내려가서 화북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강남 지역에도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강남에는 또 다른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재 정권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고 그런 남북국 시대가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북위가 이제 동서로 나뉘면서 이제 갈라지고 서위와 동위에서 서위 측의 그 군주를 지지하던 우문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북주 정권을 세우고 그 이후에 북주 정권 출신의 양견이 이제 수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당시 북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도교와 불교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교는 용문석굴, 웅강석굴이라고 해서 웅강석굴은 원래 그 두 번째 수도였던 평성, 지금의 대동, 따통 옆에 인근에 있는 큰 석굴입니다. 거기 엄청나게 굴을 파고 그런 돌로 된 그런 불상들을 이제 같이 한꺼번에 이제 조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493년에 낙양 지역으로 천도를 하면서 그 옆에 역시 용문이라고 룽먼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석굴을 조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심이 깊었던 왕족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화북 지방을 통일한 태무제의 경우는 도교에 심취를 해서 불교를 또 억압하기도 하는 그런 도교 아니면 불교 굉장히 이제 종교적이긴 한데 두 종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왕조였습니다. 자, 이제 물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란이 어느 시대냐? 예, 북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이가 그 선비적이 세운 왕족이라 그랬죠. 실제 여성들이 그렇게 출전을 할 수가 있었나요? 군역을 치를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인물은 북이 출신에 있었고, 그러면 물란에 나오는 우리 이방인 북방 유목민들은 누구냐? 아까 전에 설명드린 유연 또 연연이라고 하는 아바르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그 유목 집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뮬란이 북이 출신이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